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대륙이 본격화하는 미국 신석기 시대로 회귀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NSS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된 전략에는 중국을 두 가지의 나라로 규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탈냉전 시대 이후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 두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 자, 보시면 러시아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 G2로 불리고 있는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대만 해협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대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이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나라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면서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도 담겼습니다. 앞서 7일에는 첨단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 인력을 아우르고 사상 최고 강도의 제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죠. 이것이 바로 반도체 통제입니다. 이를 통해 DRAM과 NAND를 아우르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파운더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반도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죠. 이번 대응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시진핑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놓은 정책 자체가 20차 당대회 전에 내놓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정책의 기본은 모든 전자제품에 빠짐없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를 규정함으로써 시진핑의 신세대를 신석기 시대, 말하자면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신석기 시대로 돌려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국에서 소모되는 반도체 70%를 자급하기 위해 반도체 굴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죠. 이제 이것이 넘어서 2035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인해서 DRAM과 NAND 플래시는 물론 파운드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오히려 후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 못해요. 반도체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자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반도체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몇 년만 지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의 기술은 도태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대륙이 본격화하는 미국, 중국 신석기 시대로 회귀하나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은 이날 NSS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략을 발표하는 NSS 보고서예요. 이것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최신 국가안보 전략 세 가지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데 첫 번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전염병, 식량안보 등 공정의 과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 세 번째로 보면 기술, 사이버 공간,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제적으로도 이기고 기술적으로도 이기고 이미 기술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협약을 지금 이끌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파리 기후협약이 자기가 선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뒤로 물르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선두주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꼴은 못 보겠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전염병, 식량 안보, 이 모든 과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도 공조하면서 프렌드 쇼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로 보면 기술, 사이버 공간, 무역,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특히 세 번째 내용이죠. 기술 사이버 공간,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규칙을 만드는데, 이걸 미국 중심의 규칙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한 목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의 세 가지 전략은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시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이것을 재확인시킨 것입니다. 이 전략의 기조, 말하자면 5월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시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경쟁력과 형식 능력,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제휴한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과의 책임적인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과의 책임적인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득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이득, 자기만의 이득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겨서 중국을 통으로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미국 중심의 프렌드 쇼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을 더욱더 쉽게 풀이하면 미국은 각 분야의 힘을 키우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협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대만 해협 문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대만 해협 양안에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만 해협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반적인 현상의 변화를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만관계법 3개 공동성명 6개의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을 인정하는 그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만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특별히 대만관계법과 3대 공동성명 6개 보장,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대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미래 대원칙 또는 큰 방침의 개요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웃라인만 만들어지고 세세적인 디테일한 것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전략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발표 시점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점, 여기에 중국 공산당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이러한 것을 규정한 점을 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험과 자초의 위험에 직면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중국이 커가는 것을 우리는 그 꼴을 지켜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취한 일련의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틀을 보면 첫 번째는 과학기술,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군사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과학기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사상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죠.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해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레거시 제품만 만들어. 더 이상은 만들지 마라. 최첨단 반도체는 너희들은 만들 수 없어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 통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AI 개발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AI 칩 수출 중단. 지금 AI 칩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AMD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수출 통제됐어요. 물론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통제가 된 것은 맞죠. 그래서 중국의 AI의 기술의 개발이 이제 거의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1년 정도의 그 물량은 보유했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제조 장부에 들어가는 장비 수출 통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고급 인력의 중국 반도체 업체 취업 차단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로 통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미 상무부가 미국 기술, 장비를 사용해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를 적용할 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FDPR과 같은 경우는 과거 화웨이의 3차 제재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당시 TSMC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이러한 업체에서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 이 칩 자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전체적으로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다량이 아주 저가 제품, 고가 제품 빼놓고 저가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거기에서 생산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세 번째인 미국의 고급 인력의 중국 반도체 업체 취업 차단입니다. 특별히 고급 인력, 기술 인력을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미국의 영주권, 심의권을 가진 이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취업이나 기술 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pplied Material, KLA, 그리고 Lam Research, ASML 등이 기술 지원을 서둘러 끊고 있습니다. ASML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직원의 미국 직원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의 기술 지원이 못되게 되자 우리가 별도의 이야기 할 때까지 나가서 지원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이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고급 기술 인재가 중국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군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 조치입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이면서도 미국의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거죠. 중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영주권도 갖고 있죠. 거기서 공부하면서 영주권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 기술 기업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남을 건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가 오게 된 것이죠.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 장비, 인재 등 3요소를 전방위적으로 차단을 해서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만약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중국의 과학기술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한 중국 전문가도 중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세 번째인 신세대는 그야말로 중국이 석기 시대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되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중국 경제는 지금 체력이 많이 허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죠. 부동산도 이미 몰락을 했고 부동산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 고위 간부들에게 부동산을 더 사라 라고 말을 했을 정도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5%. 실질적으로 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현재 누구도 없습니다. 즉,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2%로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죠.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나갈 역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유례없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5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달러 가치는 급등을 했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미국을 따라서 인상을 시켜야 되지만 인하 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금리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국제자금이 빠르게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중국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투자 감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생산 라인 감소. 자, 물건을 사갈 나라가 줄어들어요. 사갈 나라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 설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휴무를 시키든지 줄이든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기업 도산입니다. 물건을 사갈 나라, 사갈 생산 국가, 그리고 내수도 부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실업, 중국의 실업자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오르는 상황이죠. 세 번째, 위안화 자산 평가 절하입니다. 자,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자산의 평가가 절하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달러의 가치 급상승으로 중국 경제는 그로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위안화의 가치가 낮춰지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타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연준의 1년의 금리 인상의 이면에 중국 대기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5차례의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고,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군사입니다. 2027년은 중공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로 2027년을 꼽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인 CIA도 최근 시진핑이 중공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할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경고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선봉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거대한 무기 창고로 무장시킨다라는 계획 아래 무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대만의 무기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군사 전력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반도체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사회의 A와 Z, 말하자면 알파와 오메가. 지금 물건 하나 만드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물론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현대사회에서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 그리고 전력에 들어가는, 그리고 전산 장비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도 다 IC칩이라고 해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급소를 공격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도체가 전 사회에 거쳐 사용되는 만큼 중국의 군사력과 방위 사회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치명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죠. 또 사회의 안정에 유지되는 인민을 감시하는 기술 역량에 AI 반도체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 지금 AMD와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통해서 이 테넌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급 낮은 AI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술을 포함한 물건을 만드는 것, 특히 TSMC가 제재 대상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향 반도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뜩이나 어려워진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맞물려 중국의 과학기술, 경제, 군사 분야 이 모든 곳에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으로 전랑 외교를 펼치며 행패를 부리고 중국 내에서 백성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세계의 날카로운 이빨 덕분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경제력 성장, 군사력 성장, 체제 안정 유지 역량 이러한 것 덕분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바로 세계의 늑대 이빨인 경제, 군사, 체제 안정 유지 역량을 모두 다 부러뜨림으로 동시에 동맹국들을 직결시켜 중국을 압박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났던 유럽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토의 이름으로 뭉쳐지는 형국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강대강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의 유럽과 친해지겠다고 SOS를 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면 이렇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중국 공산당 20자 당대회 이후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 퍼포먼스 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이고 있죠. 우리에게 덤비지 마라. 미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공산당 정권이 아닌 시진핑 그 한 사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반도체 통제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통제해봐라. 우리가 기술 역량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나가겠다. 미국에서 공부해왔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이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배워왔으니 우리를 위해서 써주고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국의 뜻에 잘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